자, 자랑스러운 꼴찌 강선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선우입니다. 감동인데 저런 장면은요. 그 영상으로 다시 봐도 네. 되게 재밌는. 나중에 아마 몇 년 후에 또 보시면 내가 저랬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 거예요.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근데 한 10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다시 보니까 감회가 진짜 새롭네요. 그러니까 이 장면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사실 여성 후보들이 컨절하기 쉽지 않아요. 보통 남성분들의 전유물인데. 근데 저 때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 저를 드린 건데 저 때가 아니면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할 기회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감사. 댓글창에 고고식님 새날 덕분에 강선우 팬 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참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전당대회는 끝났지만 네. 제가 강선우 후보 인터뷰할 때마다 했던 얘기.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꼴찌 후보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정치 인생의 보너스 같은 거였을 수도 있어요. 꿈 같았어요. 되게 긴 꿈을 꾸고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원 없이 사랑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일상 모드로 돌아오시기 힘드시겠지만 네, 자 힘들었어요. 일단 우리가 할 건 합시다. 뭘 네. 해야 되냐면은 네. 강선우 후원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농협 301-0273-5344-11 강선우 후원회가 되시겠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후보들은 후원금을 꽉꽉 채워버려야 돼요. 올해 총선이 있던 해에서 2배잖아요. 맞아요. 네. 내가 봤을 때 반이나 차셨을까요? 뭐 반 아직 안 찼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강선우 후보, 강선우 후원도 그 후원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는 강선우 TV 링크 있어요. 네. 가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자, 전당대회 꼴찌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꼴찌 같지가 않아. 왜 이럴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게 사랑이라는 그 정의가 되게 정확하게 읽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강선우를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 동지들께서 많이 읽어주셨고 그리고 저도 우리 당원 동지들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려고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전당대회 끝나고 더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한여름밤의 꿈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내가 네. 그랬었나 싶은 거? 정말로 그래요. 네. 한 6주 시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닌 거잖아요. 네. 네. 이 최고위원 출마 안 했으면 못 해봤을 경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그럼요. 몰랐을 세상도 너무 많았고요. 저는 이 정말 진심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응원을 해 주신다라는 걸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당선의 희망이나 기대가 있는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름을 외쳐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당선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거를 이렇게 뵈면서 제가 부족하고 못난 후보여서 죄송한 마음 플러스 좀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픈 거. 네. 네. 그리고 저분들께서 제게 외쳐주셨던 저 외침에 대해서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는 어떻게 채워드려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정치 일정을 보면 네. 사실은 지역구 선거 떨어진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이제 새날 방송 같은데 출연하셨던 후보들 중에 네. 떨어지고 나면 내가 아픈 건 2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밀어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진짜,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큰 죄를 지은 것 같다 뭐 이런 네. 느낌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또 당원으로서 오래된 당원으로서 이를테면 약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더 셀럽도 있었고 더 비중이 있는 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당원으로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야 민주당에도 저런 후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유,
잘 봐주셔서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있어요. 네. 민주당이라고 하니까 워낙 큰 정당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 아주 오래 하신 나이 좀 드신 남자분도 있지만 젊은 여성, 그러니까 본인이 네. 그러셨잖아요. 후보 중에 유일한 40대라고 40대.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다양한 것 중에 하나의 섹션을 보여준 느낌. 그러니까 5명을 뽑는 선거였지만 네. 그 강선우 포지션 자체 이걸 포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비중은 그것밖에 안 됐을 수 있는데 이게 강선우라고 하는 정치인이 뭔가 다음을 대기하고 있는 느낌? 근데 강선우 안 나왔으면 못 느꼈을 민주당의 다양성 하나를 발견한 느낌 이런 느낌이었어요. 와, 제가 그런 면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면 저로서는 너무 영광이죠. 정치인 강선우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영광.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태도의 문제 같은 거예요. 애티튜드. 현대 정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애티튜드. 그 태도가 솔직히 1라운드 딱 돌고 나서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네. 때 실망했을 거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내 근수를 달아봤는데 너무 가볍게 나온 거야. 그럼 실망할 건데 실망한 사람이 실망한 태도를 보이는 순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치인에 대한 실망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태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뭐 다음에 최고위원일지 뭘지 모르지만 대기시켜 놓는 느낌. 태도가 너무 좋으니까. 저는 이제 그 표 안 나오고 이랬을 때 막 그 스스로를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 매번 이제 그 개표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제 그날 밤에 가서 좀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하고 왜 그럴까 이제 저 스스로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도 좀 한 가지 좀 원칙을 세우고자 했던 거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나 반성이나 성찰이 이게 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칙은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응원을 못 받지?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좀 막 질문을 파고들다 보면 혹시 그게 저를 좀 갉아먹는 그런 방향으로 갈까봐 그렇게 되면은 이미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죄송한 일이 되고 그리고 지금 그 땡볕에 정말 막 강선우 외치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너무나 죄송한 일이 돼서 그래서 반성과 성찰은 하되 이게 자기 파괴적인 방향으로는 가지 말자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속 돌아봤던 시간이었어요. 강선우가 국민의힘에 있다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 거야.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왜 그 이런 게 있잖아요. 버라이어티한 정당에서 강선우처럼 스마트하고 뭔가 이미지 좋은 사람이 국민의힘이라 그러면 전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게 있어요. 뭐냐면 저 정당으로 가서 뭔가 활동한다는 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에서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강선우가 우리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거면 마음속으로 야 그래 난 민주당인 게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찍진 않았지만 되게 자랑스러운 이런 느낌. 저도 제가 저 스스로 너무 좋을 때가 언제냐면 민주당 점퍼 찍힌 점퍼 입고 그다음에 민주당 강선우입니다라고 명함을 드리면서 인사를 할 때 그 워딩이 너무 좋아요. 민주당 강선우입니다. 네. 그냥 내가 봤을 때 태어날 때 지금 그 저 손가락 찔러 보면 파란 피 나오죠. 찍. 팔았네? 아, 그렇죠. 아이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억강부약 대동세상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대선 공약 뭐 대선 구호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의 오랜 시간 동안 맞아요. 자기 지론이기도 하고 맞아요. 저것을 그냥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가 실현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선거 공약에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대표 악마화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요거를 악마화라고 하는 한꺼풀을 딱 벗기고 보면 정말 좋은 현 시대에 딱 맞는 정치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던 거거든요. 네. 요거를 다시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탄핵이나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네. 한 번은 실현해야 되는 게 억강부약 대동세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길이고 민주당이 디뎌야 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들께 저희 표 주십시오 하려면 어딘가에는 서서 표 주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땅 위에 서서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민주당이 서야 할 땅이 억강부약 대동세상인 거죠. 네. 말 자체가 국민의힘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8글자가 억강부약 대동세상. 예. 국민의힘은 감히 발을 요만큼도 들여놓을 생각도 못하는 땅이에요. 정말로. 억강부약 국민의힘은 저 대동세상이라 하면. 부강억약. 그리고 만명세상. 만명만 평등한 세상. 만인 앞에 평등한 게 아니고 만 명만. 저게 완벽하게 구현은 안 되겠지만 정치인의 저것도 되더라고 생각. 내가 정치라는 이유가 그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네. 다수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기는 만 명만 행복한 세상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그리고 이게 정말로 와닿는 말 중에 하나가 정치가 실패하면 사랑이 무너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에 적용을 시켜보면 예를 들어서 돌봄 정책이 실패하면 그러니까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그 가족은 그냥 가족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너지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해야 될 일이 그건 거예요. 사랑을 지켜주는 일이에요.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야, 근데 확실히 전당대회를 몇 바퀴 돌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진영 방송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방송들의 컨셉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이게 단순한 재미를 역할하는 것이 있고 근데 진영 방송은 좀 다르거든요. 같은 유튜브 채널들도 진영 방송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우리 진영 후보들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언론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곤란한 질문 물어가지고 재미만 뽑아내면 돼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보호를 하려고 뭔가 이렇게 좋은 말만 뽑아내잖아요. 그 언론으로 보는 사람들은 좀 속되게 표현하면 왜 이렇게 빠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그 되게 모욕적이거든요. 저는 일찍이 표방을 했어요. 우리는 진영 방송이다. 네. 우리 진영을 보호하는 걸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진영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인터뷰했던 인터뷰가 강선우 의원이에요. 아, 세상에.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낙오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황이 되면 있잖아요.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떤 네. 상황이 되면 나 사퇴할래 이렇게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전당대회 굉장히 초반이었을 텐데 이제 제가 좀 힘들어하고 막 그랬을 때 저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처음이라 그래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그랬나요? 네. 그 7글자가 음. 한 인간에게 가지는 그 위로의 힘은 어마어마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7글자가 역할을 했다 이런 거죠. 정말로 그때 그거를 처음이라 그래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래 이 사회를 살아가는 버텨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이라 그렇다는 이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으실까. 그러니까 처음이라 그래 이게 겹겹이 촘촘하게 쫙 쌓여서 시간을 버텨내고 인간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얼추 뭔가 대충 잘하면서 살았었어요. 잘하면서 그렇죠. 살았었어요. 공부 잘했고 대충 네. 하면은 막 뭐 얼추 뭐 좋은 대학 가고 막 네, 돼. 얼추 늘 잘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도 처음이라 그래 라는 말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탁 해주시는데 이렇게 막
막 오래 감지 않아서 엉켜 있는 머리카락 같은 그런 이 속 안에 있던 그게 싹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말한 사람은 기억에 별로 안 남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엄청 컸을 수도 저는 있겠다. 너무 컸어요. 그게.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게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었다면 저는 강선우는 됐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운대가 안 맞는 생각도 있는 거지. 대진표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최고위원 될 자원은 충분한데 다른 사람들이 순서에 밀린 것뿐인 거예요. 아유 자원도 제가 훨씬 더 많이 노력하고 채워 나는 넣어야죠. 최고위원이 출세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봉사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하는 자리. 네, 일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도 해야 되는 일이 두 배로 많아지는 자리인데 맞아요. 그런 자리에 이제 예를 들면 다른 전당대회 출마자들 한번 쭉 한 본 적이 있어요. 왜 강선우는 표가 안 나올까 이렇게 보면서 아 여기에 들어갔으면 됐겠는데 여기에 들어갔으면 됐겠는데 대부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이런 측면이 있어 보여요. 내가 전당대회 뭐 출마를 논의한 분도 있고 출마하니까 좀 도와줘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 전당대회는 서로 많이 안 나가는 분위기 속에 갑자기 확 터져 나온 맞아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안 나올 것 같아서 나갔는데 또 그런 분들이 나와서 당황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뭐 상황이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뭐 처음에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기는 했었죠. 네. 자, 어쨌건 지금 다른 분들 떠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전에도 한 방송을 표현한 적 있지만 강선우의 발견. 제 발견은 아니고 첫 발견. 발견. 강선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다른 목적이든 다른 쓰임새든 같은 쓰임새든 간에 강선우 써먹을 일이 있겠구나.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 많이 봤거든요. 안 찍어서 되게 미안하긴 한데 다음에 꼭 찍는다요. 잘 그게 뭐 언제든 그리고 어떤 역할이든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잘 쓸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꼭꼭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소화를 잘 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전당대회 끝나고 이야기 한번 해보셨어요? 짧게라도? 네, 뭐 여러 번. 뭐라 그러시던가요? 뭐 고생했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일을 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냐고도 하시고, 네. 그리고 뭐 건강도 좀 챙기고 일단 좀 이렇게 해라라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 네, 그러니까요. 남 걱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당수는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게 되게 좀 막 억울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당하는 것 같은.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인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그동안 뭐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온당치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레임을 계속 씌워와서 어떤 한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서는 완전 정말 이런 정치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님 이렇게 쭉 옆에서 뵈면서 당신 스스로 그런 거를 약간 툭 내려놓으신 면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게 억울함이라는 게 정치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찌 보면은 정치를 하는 동안은 계속 옆에 손잡고 가야 되는 친구 비스무리한 존재. 숙명일 수도 있고. 네, 인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 이렇게 수용하고 툭 하고 놓아버리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하면은 한마디 다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반박을 할 스피커도 나한테 달려 있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크게 보시고 더 크게 생각하시고 그래 내가 이 일 하는 동안에는 내 옆에 억울함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득도의 경지라고 하는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보면. 가까이 지켜보신 정청래 최고나 김민석 최고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의 어떤 그 일상적인 모습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일만 하겠다라고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근데 그 강선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신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국회의원도요. 발견이 안 된 사람은 의정 활동을 하면 관심 있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은요. 가끔씩은 왜 유튜브 방송에 자주 나오냐 뭐 정치인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자회견 하나를 하거나 무슨 국회 상임위에서 발언 하나를 해도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는 강선우가 맞아요. 국회 활동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부의 어떤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을 때 그거를 조금 더 크게 들어주시는 그런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그럼 같아요. 그 정치인한테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되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럼요. 발견됐으니까 이제 강선우다. 강선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자, 근데 자 이야기 이제 더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끝나면 네. 아까 우리 대표님 말대로 네. 좀 쉴 수도 있고 건강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회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네. 전당대회 때문에 오히려 국회 일정들이 좀 미뤄진 측면이 있어서 결국에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일이 바로 시작되는 상황 아닙니까? 바로 시작됐어요. 네. 저희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8월 18일에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8월 19일 주에 상임위가 3번 열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저녁 7시에 보건복지 제1소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간호법만 심사를 하는 걸로. 그래서 국회 시계는 굉장히 빠르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연금개혁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저 기자회견한 거 네. 저게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관련 주무 상임이잖아요. 네, 연금, 의료. 네. 네.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안 받아가지고 네. 합시다 그랬죠. 했는데 그쪽에서 안 하다 들어가지고 네. 네. 지금 그랬죠. 이런 부분도 보건복지 일이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현재 피부에 가장 와닿는 그 여러 가지 민생 사안들 최전선에 있는 상임위가 보건복지위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겪고 계시는 의료 대란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900만 넘는 그런 세대들이 이제 딱 맞닥뜨릴 그런 연금의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다루는 상임위가 보건복지위고요. 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이제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재명 대표께서 이만큼 양보를 해서 그 모수개혁 관련된 안을 제안을 하셨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걷어찬 거잖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네. 어제 본 모 신문의 만평을 보니까 막 그 의사들이 없어가지고 응급실에 막 분란 상황을 차 타고 가면서 야, 그 의사들 한 2,000명 늘려야 되겠네? 이렇게. 아유.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도 뭐 민생 하도 지금까지 뭐 그렇게 이제 나라가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개혁 관련해가지고 민생개혁 관련해가지고 뭐 브리핑을 하네 어쩌네 하는데 그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 연금개혁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에 아직 정부가 그 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언론에 조각조각 흘러나오는 걸 보면은 세대별로 어쨌든 이 보험료를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전형적인 세대 갈라치기거든요. 예. 어떤 다른 국가에서도 선례를 본 적도 없고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국가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꾸 또 한 가지 흘러나오는 게 우리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그 전문가들과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들은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지급받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거를 뭐 하겠다 어쩌겠다 하는데 이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은데 이게 딱 발표하는 순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발표하는 순간 정말로 여론이 불처럼 들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구체적인 여러 가지 안을 담아가지고 발표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윤석열이 그거에 대해서 맞설 용기도 없고 그렇죠. 맞설 만한 컨텐츠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는 신용만 하다가 네. 그 하는 신용만 하다가 어쨌건 어떻게 결정이 돼도 반대쪽의 목소리가 자기 지지율 떨어질까봐 네. 사실 이거 손도 못 대고 있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처음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처음에 법사위원장까지 거론되던 사람인데 그전에 연금개혁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가라. 박주민 위원장의 자리를 잠깐 비우면 강선우 강사가 그 자리 대신하고 뭐이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는 안 하고 갈 수가 없어. 지금 저 의사 의료대란 이런 건데 이면택 의협회장이 드디어 네. 만났어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근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만난 게 아니라 네.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하셨죠. 미친 여자라고 하셨죠. 이 장면 아마 정치의 굉장히 역사적 명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이면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명장면까지. 지금 그 의사협회 회장이기 전에 회장이에요. 네. 예, 극우 어떤 포지션에 있던 그랬었죠. 상황이 그랬었죠. 강선우 그 당시 대변인한테 미친 여자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죠. 찾아왔어요. 네,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언제 왔죠, 저게? 지난주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찾아왔고 그리고 그 발언 관련해서는 아주 깊이 뭐 사과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마이크가 했었죠. 없을 때는 네, 사과를 없을 했군요. 때는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엄청 몰려 있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다 보니까 네.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상임위에서 저 이야기를 제기했던 이유가 임현택 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했었던 말들이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취했었던 포지션이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의료계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그 의도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대표성을 많이 잃었어요. 의료계 내에서도 인정해주지 아니했고 어떤 단위에서도 저런 사람이 의료계 대표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대표성의 위협을 크게 받으니까 좀 본인으로서는 곤란했겠죠. 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대한민국에는 진영이라는 정서가 존재를 하는데 그냥 좀 극우 포지션에서 막 그때 아동 청소년관가요? 거기 협회장을 네. 하고 있으면서 이쪽 진영을 계속 두들겨 패던 네. 사람이 그런 투쟁력 때문에 의사들이 대충 뽑아준 겁니다. 그런 그것도 진짜 이해가 안 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사들이 저는 최악의 선택을 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면택이 의협회장인 한 민주 진보 진영 쪽에서는 좀 시큰둥하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물음표를 찍는 거죠. 계속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고 그 의협 회장의 자격으로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뭐 안들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단 어떤 신뢰나 이런 게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의협 자체도 힘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이면택 회장을 내세워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쪽에 잘 싸울 것 같으니까 아유, 이면택을 뽑아줬는데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의사들이 뭐 20몇 30몇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뽑아 넣으니 이게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는 것은 윤석열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맞아요. 알고 보면. 맞아요. 어찌됐건 지금 이 상황에서 어젠가 아마 단식 들어갔다고 하죠. 이면택 씨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응급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응급실 엉망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때는 400여 개의 응급실 중에 단 3곳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호도를 했는데 이 지금 현재 의료 대란의 가장 큰 그런 부분이 전공의들이 다 빠진 거 아닙니까? 한 12,000명 정도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응급실 400여 개 중에서 원래 수련의가
없던 응급실이 3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의료대랑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응급실은 한 100여 개, 10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일단 숫자로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 판단을 기준을 뭘로 삼았냐면 응급실이 다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세 군데 빼고. 그런데 응급실이 열려 있다고 응급실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 환자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판단을 하죠. 이 사람 뭐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역할 중에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은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아, 여기가 아파서 오셨구나. 그러면은 이분은 소아청소년과로 이렇게 가세요. 그다음에 아, 여기가 아프세요? 그럼 뭐 순환기내과로 가세요. 이런 분류를 하는데 그렇게 분류를 해서 이 사람이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걸로 연결이 되려면 우리가 꼭 배후 진료라고 하는데 각 과에 의료진들이 있어야죠. 응급실 가가지고 아, 소아청소년과 가세요 라고 했는데 소아청소년과에 의료진이 없어요. 그러면 응급실 역할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만 열어놓은 거지. 근데 지금 그 의료 공백 때문에 배후 진료를 할 의료진이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전공의들 다 떠나고 이 전문의들이 거의 이렇게 막 버텨갔는데 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전문의들이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배후 진료가 되려면은 한 2명 남아 있는 과라고 하면 이 2명이서 지금 6개월 동안 하루 걸러 하루 계속 당직을 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뭐 휴직하고 뭐 사직하고 뭐 휴가 내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배후 진료가 텅 비어버린 상황에서 응급실만 열어놨다고 지금 응급실이 굴러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에 들어가면 다 적혀 있어요. 우리 어느 병원 응급실은 몇 시까지만 한다. 어느 병원 응급실은 무슨 과는 진료 안 된다.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달랑 3군데만 뭐 문을 닫은 거냐고요.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여론 호도를 하면 안 돼요. 정말 나쁜 정권이라고 느끼는 네. 게 이제 응급실 사태가 나니까 하는 말이 그래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만들고 있더라고. 아니 지금 의사를 폭력적으로 의사 숫자를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2,000명을 질러 나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늘려야 된다.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지금 그러면서 뭐 의사 숫자 늘리는 걸 의료개혁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근데 이 의료개혁이라는 게 어차피 어느 정부가 어느 정권이 하든 그 한정된 제한된 재원과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 의료개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국가가 어떤 생명을 먼저 살릴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건강을 먼저 챙길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수 늘리는 것과 함께 제기되는 문제가 그러면 지역 의료는 필수 의료는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을 못 챙겨줘 국가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해서 이런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뭐 건보 재정에서 이렇게 제껴져 뭐 이런 순서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료 개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명을 먼저 살릴지 어떤 건강을 먼저 살릴지 정부가 아주 확고한 방향과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잖아요, 지금. 그거 없는 상태에서 의사수 늘려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역 의료가 가장 큰 문제였었고 제 형님의 아들, 그러니까 제 큰조카가 응급의학 이 의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실제로 병원 개업도 못하는 의사입니다. 그 전공이기 때문에. 네. 지금 몇 개월치 쉬고 있잖아요. 어떻게 반응을 보면 되게 좋아합니다. 네. 너무 경매에 시달렸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면택이 강선 의원 만났듯이 정부는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의 어떤 뭐 현실은 입학생 배정이 1,500명 정도라고 하는데 2,000명 정도를 만들어 놓고 한 발짝도 후퇴 안 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번 추석 때 아마 진짜로 피부로 난리가 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응급실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 피해를 국민들께서 고스란히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부가 한가하게 숫자 가지고 장난치면서 아, 3곳밖에 문 안 닫았어요. 거기도 금방 다음 주쯤 되면 다 열 거예요.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을 때 아니거든요. 지금 병원들도 보면은 뭐
뭐 한번 예약 한번 하면 뭐 거의 한 6개월 이상 걸리고 막 이런다는 과정이 있는데 네. 그거야 6개월 정도 기다려도 되는 병이라면 상관없는데 응급은 그렇죠. 응급실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 보시는 어떤 분도 다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모두가. 내가 우리 언제 모두가. 어떻게 아플지를 그렇죠. 몰라. 네. 그리고 뭔 소리 했냐면은 경증으로 그렇게 응급실 찾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뭐 돈을 더 내네 어쩌네 했는데 아니 아픈 사람이 다친 사람이 내가 요만큼 다쳤으니까 내가 요만큼 아프니까 요건 경증. 아 내가 요만큼 중증. 이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왜 작은 교통사고를 당해도 네. 계속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난 별로 안 아픈데 나중에 보면 후유증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맥락이고 웃기지도 않은 게 그거죠. 저 건강보험 관련해서 MRI CT 찍는데 그 별로 경증이면 돈 더 받겠다 이 기준인 거고 여기 경증으로 응급실 오면은 네가 한 90% 내야 돼. 이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의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알고 가냐고요. 그 나의 병을 내가 아픈 거를. 그러면 지금 의협회장 만나서 주로 어떤 이야기 방법이 나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윤석열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내년 입학생 배정을 해버렸으니 25년도는 그대로 간다 플러스 26년도도 지금 그대로 간다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25년도, 26년도 그대로 갈 거면은 이거를 교육을 시킬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늘린 만큼 더 필요한 교수는 뽑아놨어? No. 근데 교수 풀 자체가 요만큼인데 그거를 그냥 단순 산식으로 풀어도 안 채워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정부가 또 내놓은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개업하고 있는 개업의대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개업을 해서 진료를 한 임상 진료를 한 그 횟수를 100% 연구 성과로 인정을 해줄 테니까 교수 할 거면 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1,500명, 2,000명을 더 뽑아서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적 파장이 엄청 큰 사건이거든요. 이제 10년 최소 10년 동안 대한민국 이제 의료계는 뻥 비는 거 플러스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 지금 전문의 양성하는 것도 1년 더 늦춰지는 거고 네. 올해로 끝난다고 해도 네. 그리고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이제 이공계로 안 가고 의대에 가는 사람들이 다 많아지고 의대로 가고 어.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서 제대로 교육은 음. 못 시키고 제대로 교육은 못 시키고 그냥 이렇게 시간만 이렇게 쭉 가게 될 것이고 관련된 뭐 예산이나 공간 확보나 여러 가지 뭐 시설 확보나 이런 거 지금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예, 설상가상으로 이제 간호사분들 파업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여러분 간호보험 거부권 행사했던 거 기억들 네. 하실 거예요. 간호법 거부권 행사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간호법 제정이 될 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투표한 적이 없어요. 간호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표를 던진 적이 아예 없고 플러스 그 당시 국민의힘도 간호법을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 발의한 간호법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어요. 이런 진짜 웃기지도 않은 총국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빨리 이제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공의들이 다 떠난 자리에 어쨌든 이 의료 현장을 좀 지탱을 해보려고 지금 간호사들이 그 기존에 전공의들이 하던 의료 행위의 상당 부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불법 행위라는 그 이야기죠. 피해인가 뭔가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격을 만들어주고 그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업무 범위를 정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지금 전공의들 다 떠났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걸 해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 사실은 간호법을 제정하는 목적과 취지는
피해의 근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고령사회가 될 것이고 내가 살던 곳에서 나는 계속 돌봄을 받으면서 쭉 나는 삶을 마감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양질의 간호사가 숙련된 간호사가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간호사의 어떤 업무 범위도 정확하게 정해주고 그리고 처우 개선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서 숙련된 간호사를 대한민국이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게 간호법인데 그때는 그렇게 거부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본인들은 분명히 전공의들이 떠나도 우리가 야 이렇게 막 세게 나가면은 돌아올 거야 라고 자신했을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현장에서는 막상 간호사들이 하고 있네. 근데 저게 다 불법이야. 야, 저렇게 하다가 간호사들마저 다 도망가면 어떡하지? 빨리 근거 만들어. 빨리 근거 만들어. 이제 와서. 네. 야, 그 야당 탓을 하고 또. 네, 그 야당이 뭐 전향적이지 않았다는 둥, 소극적이었던 둥, 아니 국민의힘은 투표 한 번 안 냈다니까요. 간호법에. 제가 봤을 때는 좀 표현이 거칠지 모르겠는데 이자는 그냥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 왕이에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피의자 다루듯이 해요. 왜냐하면은 그 본인이 검사했을 때는 이 피의자들은 본인이 뭐 기소받지 않거나 아니면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하니까 뭔가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공의들 대해서도 회유도 한번 해보고 압박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공의들은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하고 싶지 않대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오판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최일선 보건복지위에서 보고 있으니 한심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정권 화나요. 뺏긴 게 이렇게 통한스러울까? 너무 화나요. 실제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번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잖아요. 김건희 남편이 만든 김건희 나라 끝내겠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인상적인 카피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네. 끝내야죠. 네. 끝내야죠.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 모든 게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네. 너무나도. 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저는 요즘 하는 거를 보면 내는 메시지나 아니면 그 메시지의 주된 타겟층을 보면은 이 정권의 국정을 운영하는 모든 목표가 탄핵만은 좀 당하지 말자가 그렇게 보입니다. 슬프게도 네. 목표가 돼버린 것 같아요. 마지노선 하나 딱 정해놓고 네. 여기만 안 무너지면 돼.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10%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메시지를 내고 정책을 내고 지금 정치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탄핵은 안 당할 수 있어. 그게 국정을 운영하는 목표처럼 보여져요. 이게 얼마나 슬픈 겁니까? 그렇다 보면 나라가 완전히 퇴행되는 시스템이 무너지는 쪽으로 갈 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 모실 때마다 다른 미션은 안 드리고요. 다음에 오실 때는 탄핵해서 돌아오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네. 역사적 말고 조금만 알아도 이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라도 10군데가 있다면 한 군데라도 잘하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구들이 보기엔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몇 개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땐 잘하는 분야가 한 개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없죠. 그리고 정부가 딱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 정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임기 채우는 거. 최근에 저 광복절 관련 뭐 그 전에 친일 논란도 보면 역대 정부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본 적이 없는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일도 아니고 숭일. 그러니까 일본 내 극우 세력보다 더한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강선우의 발견이었던 전당대회가 끝났고요. 우리 강선우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네. 지나가다가 강선우 보이면 한 번 더 보게 되는 강선우다 이렇게 하게 되는 저는 그런 수확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열심히 응원하셨던 우리 새날 가족분들께 네. 짧게 인사하시고 이제 또 일선으로 가십시오. 네. 네. 새날 가족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민생 최일선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결승선까지 멋지게 통과하도록 제가 제 역할 다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라보. 인터뷰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